네, 이제 문법 두 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료는 1번 문법 그 첫 번째 강의 거기 설명이나 그 제목 누르시면 앱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목 누르면 되고 제목 누르면 그 설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링크 있습니다. 거기 자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댓글에도 링크 있으니까 제 자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는 한 중학교 2학년부터 뭐 많게는 성인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6번 전치사 시작하겠습니다. 전치사 이름부터 봅시다. 전치사 한자로 쓰면 앞전자에다가 그러니까 앞이라는 의미에다가 이게 노타 영어에서 말하면 푸시라는 단어인데 노타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합쳐진 말 앞에 놓는다. 그럼 도대체 뭐에 앞에 놓느냐라는 게 문제겠죠. 이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명사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명사란 말을 쓰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아도 명사라고 하면 같은 거니까 문법적으로는 같은 거니까 명사란 말만 써도 그냥 대명사는 당연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왜 이게 그런지 일단은 전치사를 약간 보면 전치사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보면 일단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제일 유명한 in이나 at이나 on in은 좀 큰 장소나 큰 시간에 at은 좀 작은 물론 이 구분 명확한 구분 기준은 없고 그냥 좀 자기적인 거이고 관습적인 거니까 큰 것 혹은 작은 것 작은 장소 같은데 그 다음에 on은 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장소 같은 경우에 코리아는 인 코리아를 주로 쓰고 국가 정도면 크다라고 생각하라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시간도 연도 같은 경우에 1988 뭐 이렇게 되면 1988 하면 in을 쓰고 작은 시간에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장소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할 때 at school 또 시간 같은 경우에는 at 6 6시에 6 o'clock 할 때 특정 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on the place라 그러면 이게 특정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 또 on Monday처럼 요일 같은 경우에 좀 특정하기 때문에 보통 on을 쓰고 이것처럼 장소 시간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of 같은 거 있죠. 뭐뭐의라고 가장 많이 쓰는 실제 의미는 한 네다섯 가지가 되지만 뭐뭐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before 같은 거나 after 같은 것들이겠죠.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또 뭐 behind 같은 단어들 뭐뭐 뒤에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 단어들이 있는데 얘들을 우리 외울 때 뭐라고 외우죠? 전에라고 외우지 않고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뭐뭐 뒤에, 뭐뭐 위. 바로 이 뭐뭐라고 하는 것. 영어에서 이 물결 표시는 뭔가가 생략됐다는 표시고 우리말 그 뭐 문자 보낼 때 쓰는 거하고 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뭐뭐 예를 들면 앞에 뭐뭐 전에라고 했을 때 이 뭐뭐가 바로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온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외운 거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라고 부른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온 거라는 거죠 이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랑 아주 유사한 겁니다 조사랑 조사랑 이 조사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학교에라고 할 때 to school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어디에 붙입니까? 뒤쪽에 붙이죠. 영어는 앞쪽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말은 문법 계열 중에 어디에 속한다? 이걸 후치사라고 합니다. 그 후치사의 특별한 한국어 이름이 바로 조사인 거고 그러니까 후치사와 우리말의 조사는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한국어에 관한 한 이 후치사 계열의 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치사 구조를 가진 말이 있고 후치사 구조가 가진 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좀 보고 외울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두고 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하니까 전 세계의 말을 전치사 구조와 전치사 구조의 말들과 후치사 구조의 말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너무나 그냥 큰 도막을 낸 거고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한번 이해를 위한 거니까 전치사 구조의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라는 거 우리말의 조사에 거의 해당하는 얘가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처럼 학교에처럼
뒤에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이런 경우 이게 분명한 어떤 언어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 첫 번째 어떤 언어적인 특성이 있느냐? 전치사 구조와 후치사 구조의 가장 큰 말.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학교에 가다면 이 순서를 따라야죠. I go to school. 우리말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순서를 따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일단 주어는 있다고 치고 주어라고 하는 거죠. 문장을 시작하는 주어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 바로 뭐다? 문장을 끝내는 종결사가 바로 있는데, 그 종결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서술어. 근데 우리는 그 종결사가 어디 오죠? 맨 뒤에. 즉, 이 구조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표현이 익숙해지는데,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라는 표시입니다. 주어 다음에 바로 어떤 행위를 결정내는 서술어가 그 뒤에 바로 따르고, 우리 같은 후치사 구조의 말에서는 중간에 어떤 얘기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넣은 다음에 그 종결을 어디에서 짓는다? 맨 뒤에서 짓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건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 나오는 문장이냐, 혹은 주어 다음에 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나오는 이 문장이 더 어느 말이 더 효율적인가? 즉 정보를, 여기서 효율적이란 말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에 있어서 누가 더 정보 전달이 효율적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학자애들에 따지면 서술어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나는과 간다와 학교에 중에 어디에 지금 정보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죠? 예. 학자들에 따르면 서술어에, 그러니까 문장을 종결시키는 그 말에 약 80%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80%가 담겨 있다는 소리죠, 정보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 걸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정보 전달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정보를 많이 담기에 있기도 하지만 화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될지를 미리 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라는 것에서 문장을 끝내버리면 그 다음은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지,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지, 학교에 간다는 얘기인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나는 간다라는 행위 자체 혹은 상황 자체를 미리 딱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내 행동이 끝났다, 어떤 상황이 끝났다라고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뒤에 무슨 내용이 오든 이 행동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 여기까지만 봐가지고는 뒤에 행동이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를,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간결하게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화다의 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정보 전달 편에서 좀 좋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특성, 어순이 다르다. 뭐의 어순이 다르다? 주어하고 서술어의 위치가, 특히 이 서술어의 위치, 주어는 같지만 서술어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거기서 오는 거, 정보 전달력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건 뭐 별다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고.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건데, 첫 번째 전치사 구조의 말에서는, 전치사 구조는 어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어순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후치사 구조에서는 어순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말로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학교에 나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든, 간다 나는 학교에라고 얘기하든, 또 뭐였어? 간다 학교에 나는이라고 얘기하든 다 알아듣죠. 무슨 소리냐면 이쪽 구조의 얘기들이 보통 어순을 그닥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나요? 영어에서 go, I, school to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치사 구조들이 어순을 무지무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점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전치사 구조의 말, 영어가 어순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말을 사용해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치사 구조의 말들이 어순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전치사의 구조의 말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어순이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주어하고 서술어의 위치를 지켜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쪽에서 하겠지만, 이게 바로 그래서 첫 번째 형식, 일형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즉 무조건 뭐는 지켜줘라,
말을 할 때 주어하고 그 동작, 주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반드시 지켜주라. 그래서 형식을 볼 때 제1형식이 바로 그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형식이 바로 주어 서술어 이게 바로 1형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어순이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다. 어순을 바꿔버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이죠. 바로 영어의 어순을 지키자. 우리말의 어순을 갖다가 영어를 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의 습성을 가지고 한국어의 문법을 가지고 영어를 자꾸 이해하려고 들 테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에는 그냥 한국어의 어떤 습성 자체를 버리고 영어가 이런 맥락이 있구나,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런 문법적인 절차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거를 따라오시는 게 바로 문법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예요. 아주 가장 큰 이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 구조는 어순을 중요시한다. 세 번째, 이건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니까 1번과 2번, 즉 전치사 구조와 후치사 구조의 말들 중에서 어느 나라 말이 더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많이 사용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전치사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영어죠. 영어. 두 번째, 이게 바로 한국말이 될 거고, 한국어가 될 거고,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국말이 한국말, 한국 글자가 아니라. 후치사 구조의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일본어가 배우고 싶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하고 같은 구조로,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혹은 대명사 뒤에 조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일본어, 또 몽골어,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터키까지 대부분은 후치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영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어떨까요? 중국이 바로 이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 구조. 중국은 어떤 동양의 특성인지 뭐 언어학적인 특성은 잘 모르겠지만 주어를 쓰지 않고 문장을 많이 쓴다는 면에서는 우리하고 좀 닮아 있지만 전치사 구조가 를 취하고 있다. 즉 전치사가 명사 앞에 온다는 면에서는 영어의 구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영어를 빨리 배운다고 하고 쉽게 배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얘가 예전에 한번 홍콩에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메일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일 때문에 메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쓰시는 영어가 바로 주어가 없이 영어 어순을 따르는데, 이 영어 어순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약간 중국어 어순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만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문법적인 것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게 중국어가 영어랑 비슷하구나 해서 그냥 쓰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아무튼 좀 이분들이, 그래서 중국 분들이 조금 영어를 배우긴 좀 수월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어, 그 다음에 인구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 지금은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죠. 물론 각자 말도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유럽 어족은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그 세세한 말들까지는 모르겠지만, 몇천 개 되는 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 어족도 결국은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공용어가 영어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이탈리아어,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구성을 보면 한 90대 10, 많아봐야 85대 1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사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 얘기.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한데, 전치사 구조에서 후치사 구조를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후치사 구조에서 전치사 구조를 배우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전치사 구조 내에서는 그게 쉬울 거고, 전치사 구조 내에서는 그 안에 있는 언어들의 묶음이 쉬울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후치사 구조가 쉬울까요? 전치사 구조에서 후치사 구조에서 전치사, 어느 게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전치사 구조 사람들이 후치사 하는 게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했던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순서를 무시해도 되니까 당연히 전치사 구조의 말은 약간 좀 순서를 흩어뜨리다 하더라도 우리말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식 순서를 따져도 우리말을 배울 수가 있다. 즉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다섯 번째,
이따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다소 또다른 성격이 있는데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좀 특이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순이 무지무지 중요한 언어. 우리 언어는 그렇지 않지만 영어는 어순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을 가장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어순 때문이라는 거. 여기까지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전치사부터 들어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앞에 놓는다. 그래서 전치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외워봐야 학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물론 대명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대명사란 말 안 써도 당연히 여기 대명사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로 쓰인다. 즉 전사 구조의 세트로 다닌다.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는 것 예를 들면 in the morning 할 때 in 따로 더 따로 morning 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해야 된다. 즉 해석을 한 번 해야 된다. 즉 전치사라는 게 딱 눈에 보이거든. 그 끝에는 항상 뭐가 있다? 명사가 있고 그 해석은 항상 얘를 세트 취급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한 번에. 즉 전치사는 혼자는 단독으로는 못 쓰는 말입니다. 항상 이유는 전치사가 혼자 못 쓰고 항상 누구하고 데려와야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에 즉 명사를 데려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전치사는 외울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고 세트로 쓰이는데 그 얘기는 해석을 한 번에 하라. 즉 전치사가 나타나면 그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한 덩어리 취급을 하라. 됐죠? 네. 앞에 있는 쓸데없는 말들 외우지 마시고 이것도 어디서 그 책에서 베낀 말 같은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은 별거 없는데 잠깐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말의 조사 이게 후치사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꼭 같지는 않죠. 우리말의 조사는 명사 뒤에 쓰여 관계임으로 뭐라고 그런다. 후치사. 영어는 앞에 쓰이니까 전치사. 뭐 이게 했던 얘기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 문장 한번 보죠. 이게 에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앞에 쓰였지만 이게 우리말의 에에 해당하는 조사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렇게 는, 에 영어 여기 나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말에 는으라고 는을 넣는 거지?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쓰임이 좀 한정적이다. 쓰임이 한정적. 우리말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말의 조사는 즉 후치사는 명사 반드시 같이 쓰는 게 원칙. 이건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명사 나타나면 무조건 뒤에 조사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이는 반면에 영어의 전치사는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다음 시간에 타동사와 자동사 구별할 텐데 그때 얘기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영어는 어차피 쓰임이 좀 한정적이다. 그 정도까지만 전치사는 쓰임이 한정적이다. 거기까지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에서 외울 것은 전치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세트로 다니는데 그 세트를 한 번에 해석해야지 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 즉 해석을 한 번에 해야 된다. 두 번째 여기 전치사들 뭐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건 몇 개에 불과한 거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까요? 그럼 전치사의 개수는 어떨까요? 전치사의 개수는 무궁무진하게 개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지금 배웠던 품사들 중에서 대명사, 전치사,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접속사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 같은 건 어때요? 오늘 뭐 새로운 현상이나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기도 하죠. 근데 대명사는 어차피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도 사물이면 이것 그것 저것 할 것이고 사람이면 나노 우리 이렇게 할 것이고 대명사에게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소리고 전치사 얘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어쩌다 하나씩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도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더 이상 나올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배울 때마다 꼭꼭꼭 요거 접속사구나라고 외워두시면 나중에 뭐 명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처럼 개수가 막 늘어나서 뭐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접속사 봅시다. conjunction, conj라고 쓴다고. 단어 구절을 연결. 구나 절이란 말은 뒤에 또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단어 구절. 이 단어가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품사. 품사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품사나 구나 절을 뭐 해주는 말이다? 연결해주는 말이다. 그 연결을 어떻게 해주느냐? 대등하게 해주느냐? 대등하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등접속사와 중접속사로 구별됩니다. 여기서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대등접속사. 팬보이스라고 보통 외우는데 요거 빼놓고는 다 무슨 접속사다 그냥 종속접속사 이렇게 취급하시면 돼요. 대등과 종속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대등접속사 7가지를 한번 봅시다. 팬,
보이스 이렇게 외웁니다. 실제로 원어민도 원어민 애들도 초등학교 때 이럴 때 팬보이스로 외워요. 대동접사. 이거는 for의 약자고 이건 and의 약자. 이건 nor이라는 단어고 but, or, yet, so의 약자입니다. for는 보통 전치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뭇을 위하여 뭐뭐에게 뭐 이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접속사라는 컨정션이라는 거. 컨정션일 때는 무슨 뜻이냐? 비코즈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때문이다. 동사하고 겹치면 때문에까지만. and는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not은 and하고 not이 겹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리고 뭐뭐뭐 아니다. 동사하고 겹쳐진 뭐뭐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but은 그러나 뭐 그런데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고 이게 또는 yet은 아직이라고 알고 계신 단어는 부사. 아직 yet은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뜻 그냥 그러나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역접을 나타내는 단어 이건 그래서 부사도 그래서 접속사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은 and, but, or만 단어, 구, 절 세 가지를 다 연결할 수 있고 앞으로 and, but, or, but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주어하고 서술어가 오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해석할 때나 문장 쓸 때 편하시니까 생략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다 주어 서술어를 연결한 접속사들이다. 결국 단어 구조를 세 개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 노을도 비슷한데 노을 다음에 거의 이 접속사 이거 그 단어 하나로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에 주어 서술어 오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단어 구조를 연결해 줄 뿐이지 요 나머지들 이건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앞으로 접속사 저 세 가지 빼놓고는 접속사라고 하면 다 주어 서술어 온 접속사들이다. 뒤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대등 접속사가 무슨 의미인지. I have a book and a note. 나는 가지고 있다. 해석 안 되셔도 돼요. 책과 노트를 가지고 있다. 어때요? 이 두 개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문장에 차지하는 무게감이 똑같죠. 책과 노트가 이런 거를 대등접속사. 문법 조금 배우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삼형식이니까 목적어로서 이게 목적어 1번이고 이게 목적어 2번. 즉 목적어로서의 뭐가 같다?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대등접속사.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두 번째 설명이 더 맞는 말. 그러나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지 이렇게 무게감이 같은 걸 연결하는 걸 뭐라 그런다? 문장 내에서의 무게감을 대등접속사라고 한다. 됐죠? 두 번째 종속접속사도 좀 알아보고 종속접속사 아까 했던 for도 좀 알아보고 동시에 보죠. We stayed home because it rained yesterday. 우리는 머물렀다. 해석 안 되셔도 돼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머물렀다 집에. 이때 집에는 부사입니다. 집에라는 home은 명사로도 쓰지만 부사로도 잘 쓰는 단어. 왜냐하면 이건 비인칭이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어제 이것처럼 시간 표시를 나타내는 명사는 시간 표시 명사는 전치사가 없어도 전치사 있어도 상관없는데 없어도 무슨 취급한다? 그냥 부사 취급합니다. 그냥 전치사 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사 취급.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 일단 종속접속사. 어제 집에 머물른 이유가 바로 뭐야? 비가 왔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죠? 이유나 원인. 그리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머물렀다가 누굴 수식하게 되죠?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 즉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수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 원인을 제공하면서 앞문장이 종속됐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종속 접속사. 확실하게 의미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어차피 문장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느끼시니까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까지.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했었죠? 접속사라고 하면 다 주어 서술어 온다. 서술어 온다. 됐죠? 그리고 문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접속사도 문장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즉 접속사가 항상 어디에 맨 앞이다. 자기가 이끄는 문장에 항상 맨 앞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이 부분 해석하시고 이 부분 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물렀다 집에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어제라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문장을 보시기 아주 편합니다. 즉 접속사는 항상 문장의 어디다? 맨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나타나면 뒤에 문장까지가 한 덩어리다. 마치 전치사가 나타나면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because는 종속 접속사고 The dawn comes for roosters crow. 이거는 영어에 없는 표현인데 그냥 저기 한국말식으로 맞추느라고 그냥 맞춘 말이에요. 우리말 중에 그런 표현, 비유적인 표현 있죠.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라는 말.
그런데 그 표현을 이제 옮겨 적다 보니까 지금 너무 콩글리시처럼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좀 이해하시고 봅시다. 그런데 새벽이란 단어고 새벽이 온다. for 보면 알겠지만 주어 서술어 나왔죠. 여기 주어 서술어 나왔으면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는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뜻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탉이 울기 때문에 수탉이 울기 때문에 크롱은 울다라는 어떤 저기 그 새 같은 게 운다라는 뜻이고 그 표현을 좀 옮겨놓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얘하고 무슨 차이냐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관계 혹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요? 새벽이 오는 것과 닭이 오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 과학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닭이 울면 새벽이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비가 왔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머물렀다라는 원인이 되지만 닭이 온다고 새벽이 오는 원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for. 그래서 이 두 개 문장이 무게감이 같다고 보는 거죠. 앞에 주절과 뒤에.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거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그리고 접속사 달고 있는 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에 지금 새벽이 오는 것과 닭이 오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인과적,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은 어떻게 본다? 대등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등 접속사에 속하고 비코즈는 어디에 속한다? 이오원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사에 속한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만 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번 마지막 감탄사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브라보, 와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 주로 문법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은 7번까지 접속사까지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법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어 할 때 우리는 못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어 문법책이 그것도 아주 완벽한 문법책이 한 권씩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존재를 모를 뿐이지 문법을 배운다는 것, 영어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닫혀있는 그 언어의 문을 조금 인위적으로 열어서 문법이란 책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계속 연습함으로써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자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강에서 접속사가 뭐지? 라고 한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한번 그 시범을 보였지만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간타사라고 순식간에 나오고 누가 접속사를 물어보거든. 단어 구조를 연결해 주는 말이야. 대등접속사하고 종속사가 있는데 대등접속사에 뭐뭐뭐가 있어. 이렇게 설명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항상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해라는 측면이 있고 암기라는 측면이 있는데 영어는 사실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높은 이해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만 갖추면 되고 그래서 보통 뭐를 중요시한다? 암기를 좀 중요시한다. 왜? 암기는 어떤 문장이 혹은 어떤 지식이 암기가 돼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것들에 도움을 받지도 않고 충분히 그것을 나의 지식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가 중요하다는 거. 또 첫 번째, 두 번째 공부하실 때 대부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그런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숲을 먼저 봐야 되느냐, 나무를 봐야 되느냐인데 영문법을 할 때는 무조건 숲부터 보셔야 돼요. 큰 숲을 좀 더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들이 뭐죠? 품사라는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품사 안에는 팔품사가 있었고 그 팔품사의 종류에는 뭐뭐가 있었고 이런 식이었죠. 첫 번째, 이걸 만약에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를 하면 일단 품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큰 산, 품사라는 큰 숲부터 품사는 혼자 쓰여도 그 뜻이 명확한 말이다. 8가지 품사가 있는데 팔품사 역시 나무 각각을 지칭하는 거겠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겁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사, 접사, 간탄사까지 있다.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명사, 사물의 이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동사, 뭐뭐 다로 끝나는 말,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말, 그래서 끝이 니은, 의로 우리말로 번역되는 말들,
부사,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하는 말들. 즉 니은, 니을, 의로 안 끝나는데 끝이 애매하게 끝나서 뒤에 뭔가가 말이 와야 되는 말들. 부사. 오늘 배웠던 전치사. 전치사는 혼자 못 쓰고 명사랑 같이 세트로. 그래서 해석할 때 한 번 해야 된다. 7번 접속사. 단어 구절을 연결해 주는 말인데 뭐 아까 했으니까 대진접사, 종속접사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네.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품사라고 하면 그 품사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개괄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각각에 대한 것들 암기를 하시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건 암기가 될 거예요. 암기가 될 거니까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그 품사의 마지막 자동사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품사의 마지막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